응급실에 울려 퍼지는 오열. 제발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가족을 막아선 소녀. 떨리는 목소리로 쉿.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순간 심장 충격기의 불빛과 함께 삑. 환자의 맥박이 돌아왔다. 모두 얼어붙은 가운데 원장의 한마디 이분은 태상그룹 회장님이십니다. 소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평범한 아르바이트의 한마디가 세상을 바꾼 순간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서울 강북의 한 오래된 종합병원.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1980년대에 지어진 이 건물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벽지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고 복도 곳곳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죠. 형광등 불빛은 어두컴컴하고 엘리베이터는 삐걱거리며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런 낡은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열정만은 뜨겁게 살아있어요. 이 병원의 한 구석에서 18세 김소연은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대중교통을 갈아타며 1시간 반을 달려와 이곳에 도착하는 게 소연의 하루 시작이에요. 가방 안에는 낡은 교과서 몇 권과 김밥 한 줄이 전부입니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이 간호보조 아르바이트는 이제 소연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일자리가 되었어요. 소연의 발걸음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구겨진 운동화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작은 소리라도 날까봐 걱정스러워 하거든요. 그 운동화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었던 것으로 밑창이 다 닳아서 비 오는 날이면 물이 스며들어요. 늘어진 환자복 대신 입은 흰 가운은 그녀에게는 너무 큰 듯 보이지만 그 안에서 소연은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가운 주머니에는 항상 작은 수첩과 볼펜이 들어 있어요. 환자들의 작은 요청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메모하는 습관 때문이죠. 간호보조님, 사무병실 환자분이 물을 달라고 하시는데요. 10년차 베테랑 간호사 이미경이 바쁜 걸음으로 지나가며 말합니다. 이미경은 소연을 아끼는 선배 중 한 명이에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컵을 들고 사무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소연은 각 병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귀에 깊게 들었어요. 기침소리, 신음소리, 가족들의 대화 소리까지 모든 게 소연에게는 중요한 정보였거든요. 병실 안에서는 70대 노인이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박정수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이분은 폐렴으로 입원한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가족들이 자주 면회를 오지 못해서 늘 혼자 계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할아버지, 물 가져다 드렸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럽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받아들이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어요. 고맙다, 아가야. 너 같은 애가 있어서 이 병원이 따뜻해지는구나. 박정수 할아버지의 말에 소연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치료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소연이 바라는 평화로운 병원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들려오는 소리는 보호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였어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픈데. 의사는 언제 오는 건가요? 진료비는 비싸면서 서비스는 왜 이렇게 엉망이에요? 이런 소리들이 하루 종일 병원 곳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소연은 그런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의료진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치료 병실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40대 남성의 부인이 간병비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도대체 간병비가 하루에 15만 원이나 한다고요? 우리 같은 서민이 어떻게 감당해요? 원무과 직원은 규정이라며 딱딱하게 대답했고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소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도 언젠가 저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소연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곳은 그녀만의 작은 휴식처였어요. 낡은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치며 하늘을 바라보던 소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난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인데, 복잡한 인간관계도 시끄러운 다툼도 없는 평범한 일상을 원했거든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소연은 자신의 꿈을 떠올렸어요. 간호사가 되어서 환자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고 싶다는 소박한 꿈 말입니다. 옥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 풍경은 소연에게 묘한 감정을 안겨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픈 사람들은 이곳 병원으로 모여들어요. 소연은 자신이 그런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비록 간병보조라는 작은 역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소연은 다시 청소 도구를 손에 꼭 쥐고 병원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비우고 침구를 정리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어요. 중환자실 앞을 지날 때면 소연은 항상 발걸음을 더욱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곳에는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이 있었거든요. 지친 눈빛 속에서도 소연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힘들어도 자신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녁 6시가 되자 소연은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각 병실을 돌아다니며 환자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부족한 물품이 있는지 점검했어요. 12호 병실의 당뇨병 환자 김할머니는 오늘도 소연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소연아, 너 참 고생이 많구나. 우리 손녀뻘 되는 애가 이런 일을 하다니. 소연은 괜찮다며 웃어 보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시간, 소연은 마지막 병실 청소를 마치고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평범하게 지나간다고 생각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이런 평범한 하루가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예측하기 어려운 법이죠. 소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 사건은 바로 오늘 밤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오후 8시가 지나자 병원은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의 분주함이 가라앉고 야간 근무조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소연은 오늘 밤 야간 근무를 맡게 되어 간단한 저녁을 먹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병원 복도를 걸으며 소연은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런 고요한 시간이 그녀에게는 오히려 편안했거든요. 간호사실에서는 야간 담당 간호사들이 인수인계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박정수 할아버지는 오늘 컨디션이 좀 나아지신 것 같아요. 물도 잘 드시고 계시고, 치료실 환자분은 아직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고 계시니까 밤사이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 동안 소연은 야간 청소 일정을 확인하며 오늘 밤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밤 10시경 병원은 완전히 고요해졌어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잠들고 보호자들도 집으로 돌아간 후였습니다. 소연은 복도 한쪽에서 조용히 청소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이 시간만큼은 아무도 자신을 귀찮게 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걸레로 바닥을 닦는 단조로운 작업 속에서 소연은
내일 대학 수업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밤 11시 20분경 갑작스럽게 응급실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있는 일이라 소연은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병원 응급실 입구에 멈춰섰거든요. 곧이어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심정지 환자 들어옵니다. 응급실에서 간호사의 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소연은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응급실 쪽으로 발걸음을 향했어요. 비록 간호보조이지만 혹시나 도움이 될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응급실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소연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현장은 언제 봐도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들것에 실려온 사람은 70대 남성이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었고 심정지 상태였어요. 구급대원들이 심장 마사지를 계속하며 응급실로 환자를 옮겼습니다. 언제부터 의식을 잃으셨나요?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이런 대화들이 빠르게 오가는 동안 의료진들은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응급실 안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의사 2명과 간호사 3명이 환자 주위를 둘러싸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어요. 심전도 확인, 제세동기 준비, 김대환 응급의학과 과장이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빠른 손놀림으로 각종 의료기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소연은 응급실 한쪽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며 환자의 가족들이 들어왔어요. 40대로 보이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30대 딸까지 총 3명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딸이 울부짖으며 들것 쪽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아섰어요. 지금은 처치 중이니까 잠시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가족들의 걱정과 공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아버지예요. 아들이 의사의 팔을 붙잡으며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우리 아버지 꼭 살려주세요.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의료진에게 매달렸습니다. 이런 모습은 응급실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지만 소연에게는 여전히 가슴 아픈 순간이었어요.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소연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가족들의 절규와 울음소리가 의료진의 집중을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전도가 평평선이에요. 제세동기 충전 완료. 이런 중요한 의료진 간의 소통이 가족들의 울음소리에 묻혀버리고 있었어요. 김대환 과장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계속해서 심장 마사지를 하고 있었지만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간호사들과의 호흡이 맞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소연은 큰 결심을 했어요. 평소 조용히 지내던 자신이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군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소연은 용기를 내어 가족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다리와 빨라진 심장 박동을 억누르며 가족들 앞을 조심스럽게 가로막았어요. 쉿,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가족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어린 간호보조의 말에 순간 당황했어요. 지금 의료진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환자분을 살리려고 하고 계세요. 조용히 해주시면 더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소연의 말에 가족들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응급실 안이 조용해지자 의료진들의 움직임이 더욱 정확해졌습니다. 제세동기 300줄, 모두 떨어져. 김대환 과장의 지시가 명확하게 들렸어요. 심장 충격기에서 삐익 소리가 나며
환자의 몸이 크게 떨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전도 모니터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평했던 심전도 라인에 다시 파동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간호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혈압도 측정됩니다. 응급실하는 순간 안도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환자가 기적처럼 살아난 것이었어요. 살아났다. 맥박이 돌아왔어. 가족들은 기쁨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시선이 소연에게 쏠리기 시작했어요. 저 애가 뭐라고 했다고? 우리를 막았다고? 아까 전 소연이 가족들을 제지했던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났습니다. 소연은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관심에 당황스러웠어요. 환자가 기적처럼 살아나자 응급실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후속 처치를 준비하고 있었고, 가족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심전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살아나신 건가요? 정말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김대환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네,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니까 중환자실로 옮겨서 계속 관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응급실 안의 분위기는 뭔가 미묘하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환자가 살아난 것에 대한 기쁨이 컸지만 점점 사람들의 시선이 소연에게 쏠리고 있었거든요. 아까 저 간호보조가 뭐라고 했지? 우리한테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이런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소연은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관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응급실 문이 또다시 벌컥 열리며 한 사람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지만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숨을 헐떡이는 50대 남성이었어요. 원장님이 오셨습니다. 간호사 중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철민 병원장이 직접 응급실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평소 응급실에는 잘 내려오지 않는 원장이 이렇게 급하게 나타난 것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직감했습니다. 박철민 원장은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한 후 김대환 과장과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환자분 신분이 확인됐나요? 네, 신분증을 확인해 봤는데요. 김대환 과장이 원장에게 환자의 신분증을 건네줬습니다. 원장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이분은 우리 병원의 최대 투자자 태산그룹 회장님이십니다. 원장의 말에 응급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태산그룹이라는 이름은 병원 직원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었거든요. 이 병원의 신관 건설과 최신 의료 장비 도입에 가장 큰 후원을 해준 기업이었으니까요. 원장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동시에 엄청난 부담감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김대환 과장도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회장님을 구한 게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한 구석에 서 있는 소연에게 머물렀어요. 아까 가족들을 제지했던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원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거든요. 원장님, 아까 저 간호보조 학생이 가족분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에 의료진들이 더 집중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제세동이 성공한 것 같아요. 다른 의료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하지만 환자의 가족들 반응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살아난 것에 대한 기쁨이 컸지만 점점 상황을 정리하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환자의 아들인 이정훈 태상그룹 전무는 소연을 바라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 간호보조가 우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대접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이 18살 간호보조로부터 제지를 당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소연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의료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던 것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되어버린 걸까요? 소연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회장님 가족분들한테 신뢰를 범한 건가? 박철민 원장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소연의 행동 덕분에 환자가 살아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간호보조가 투자자 가족에게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태상그룹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더욱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소연 씨, 잠시 이리 와보세요. 원장이 소연을 조용히 불렸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다리로 원장 앞으로 다가갔어요.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더욱 긴장됐습니다. 아까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왜 가족분들에게 그렇게 말했나요? 원장의 질문에 소연은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대답하려고 했어요. 그 순간에 의료진분들이 환자분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셨는데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드린 것뿐입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실했어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정훈 전무는 소연의 대답을 듣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소연의 행동이 아버지를 살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족에게 그런 식으로 말할 권리가 있었나요? 당신은 고작 간호보조잖아요. 그 말에 응급실 안의 분위기가 더욱 경직됐어요. 소연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다른 의료진들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철민 원장은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고민하며 이마를 짚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순간이 이렇게 복잡한 갈등의 시작점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소연은 자신이 갑자기 기적의 순간을 만든 아이이자 동시에 투자자, 가족의 미운 털 박힌 아이가 되어버렸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소연의 평범했던 일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응급실에서의 긴장된 대화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지만 소연에게는 그 순간이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태상그룹 회장은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고 병원 분위기도 서서히 평상시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연을 둘러싼 상황은 전혀 평상시와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 복잡해져만 가고 있었거든요. 병원 게시판에 처음 글이 올라온 것은 사건 발생 3일 후였습니다. 간호보조의 월권 행위에 대해라는 제목의 익명글이었어요. 글 내용은 소연이 환자 가족에게 함부로 말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간호보조 주제에 나댔다는 비난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이 그 글을 처음 봤을 때는 마치 가슴에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보조생 주제에 나대다니. 복도에서 이런 수군거림이 들려올 때마다 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 자신을 아껴주던 선배 간호사들조차 요즘에는 소연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소연아, 요즘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위에서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 이미경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귀띔해 줄 때 소연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병원 내에서 도는 소문이었어요. 회장 가족 눈밖에 났으니 곧 잘릴 거다라는 말이 직원들 사이에서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소연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소연과 가까이 지내다가 자신들까지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이런 현실이 너무나 서글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조차 이제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보고 뭔가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낼까봐 걱정됐거든요. 소연은 병원 구석진 계단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했을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의 행동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병원 원무과에서 소연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김소연 씨, 잠시 사무실로 와주세요. 원무과 직원의 말에 소연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해고 통보를 받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거든요. 소연은 떨리는 다리로 원무과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원무과장과 인사 담당자가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원무과장 김영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로 병원 상층부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태상그룹 측에서 여러 의견을 표명했고 김영호 과장의 말이 이어질수록 소연의 얼굴은 창백해져 갔어요. 정말 해고가 되는 건가 싶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특히 이정훈 전무께서 상당히 불쾌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고작 간호보조 주제에 우리 가족을 통제하려 들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더군요. 인사 담당자가 덧붙인 말에 소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이 환자를 살리려던 마음이 이렇게까지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난 것은 아닙니다. 김영우 과장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회장님께서 아직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신 상태라서 최종 판단은 회장님의 의견을 듣고 나서 내릴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평상시처럼 근무하시되 각별히 조심해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을 나온 소연은 복도 한가운데서 멈춰 섰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고 싶었던 소연에게 이런 큰 사건이 닥치다니 정말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소연은 집으로 돌아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평소에는 대학 과제를 하거나 다음날 근무 준비를 하곤 했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할 기분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소연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8살의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었거든요. 울다가 지쳐서 창문 밖을 바라보던 소연은 문득 병원 중환자실이 보이는 방향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병원 건물의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연은 기묘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중환자실 창 너머로 누군가 손을 흔드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착각인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분명히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혹시 회장님일까? 소연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싹 텄습니다. 아직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거든요.
만약 회장님께서 그날 밤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신다면 자신의 행동을 이해해 주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걱정도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깨어나셔도 자식들의 영향으로 소연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리실 수도 있잖아요. 특히 이정훈 전무가 그렇게 불쾌해했다니 회장님께도 소연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소연은 이런 복잡한 생각들 속에서 잠들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중환자실 쪽을 지나가며 살짝 들여다봤는데 회장님이 정말로 눈을 뜨고 계신 것 같았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봐서는 상태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부디 회장님께서 그날 밤 상황을 정확히 기억해 주시길, 그리고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길. 소연이 중환자실 쪽에서 희망의 기운을 느끼고 있을 무렵 병원 내부에서는 더욱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상그룹 이정훈 전무는 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소연에 대한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병원 측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께서 깨어나시기 전에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정훈 전무가 박철민 원장의 사무실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고작 간호보조가 우리 가족을 그런 식으로 대했다는 것 자체가 병원의 관리 부족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원장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답변을 망설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소연의 행동이 환자를 살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최대 투자자의 불쾌감을 무시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병원 게시판과 내부 메신저에는 소연에 대한 비난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간호보조가 환자 가족에게 함부로 말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다. 병원 서비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글들 중 일부는 분명히 태상그룹 측 사람들이 올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조직적으로 소연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느껴졌거든요. 소연은 이런 상황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고 평소 인사를 나누던 동료들조차 소연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아, 미안한데 요즘 좀 조심해. 너와 같이 있는 모습이 보이면 나까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할 때 소연은 자신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실감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일은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병원 인사과에서 소연의 근무 평가를 재검토한다는 통보가 온 것이었어요. 최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 근무 태도와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사과 직원의 차가운 말투에 소연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해고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소연은 집에서 혼자 울면서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자신이 한 행동이 정말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료진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였다고 해도 권력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소연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소연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습니다. 등록금도 벌어야 하고 생활비도 마련해야 하는데 이 일자리마저 잃게 되면 대학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 걱정됐어요. 간호사가 되겠다는 꿈도 이제는 요원해 보였습니다. 18살의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시련이었거든요. 한편 병원 내부에서는 소연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날 밤 응급실에 있었던 의료진들은 소연의 행동이 환자를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 순간 소연이가 아니었다면 제세동이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 김대환 응급의학과 과장이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런 지지 목소리들은 태산그룹의 압력 앞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조용히 있는 편을 선택했어요. 소연 한 명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현실이 소연에게는 더욱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태산그룹 측에서 병원에 공식적인 항의 문서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직원 교육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질 저하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소연을 겨냥한 것이 분명했어요. 이 문서는 병원 이사회에까지 보고됐고 이사회에서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우리 병원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박철민 원장이 이사회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태산그룹의 투자 없이는 병원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직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고요. 이사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일부는 소연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부분은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와중에 소연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중환자실 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혹시나 해서 창문 쪽을 바라봤을 때 정말로 회장님이 손을 흔드는 것 같았어요. 아직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깨어나시면 진실을 말씀해 주실까? 소연의 마음속에 마지막 희망이 타올랐어요. 그날 밤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신다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컸습니다. 이정훈 전무의 영향으로 회장님께서도 소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소연은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진실이 밝혀지게 해주세요. 제가 한 일이 정말 틀렸다면 받아들이겠지만 환자를 살리려고 한 마음만은 이해해 주세요. 내일이면 회장님의 의식이 완전히 돌아올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소연의 운명이 결정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태산그룹 회장이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다는 소식이 병원 전체에 퍼졌어요. 중환자실에서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회장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고 가족들도 하나둘씩 병원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오전 10시경 중환자실에서 나온 김대환 과장이 간호사들에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회장님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셨어요. 기억도 선명하시고 대화도 정상적으로 가능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병원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소연에게는 오히려 더 큰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진짜 결정적인 순간이 오는 것이었거든요. 한편 이정훈 전무는 아버지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소연 문제로 병원 측에 압력을 가했던 그였지만 아버지가 직접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예측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께 그날 밤 상황을 정확히 설명드려야겠어. 이정훈 전무는 속으로 다짐하며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회장은 산소호흡기를 벗고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비록 몸은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예전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이정훈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많이 좋아졌다. 그런데 내가 쓰러졌던 날 밤 일에 대해 좀 들어보고 싶구나. 이정훈 전무는 속으로 기뻐했어요. 드디어 소연에 대한 불만을 아버지께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거든요. 아버지, 그날 밤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고작 간호보조 하나가 우리 가족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지시했다니까요. 하지만 회장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놀라운 말을 했어요. 그 아이 덕분에 내가 살아났소. 회장의 목소리는 비록 약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 순간의 침묵이 날 구했소. 내가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들었던 건 시끄러운 소음들이었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의료진들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렸다. 이정훈 전무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족에게 그런 식으로 말할 권리가. 이정훈 전무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정훈아, 너는 그 순간에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뭘 했느냐? 예상치 못한 질문에 이정훈 전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자신은 공포와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거든요.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 아이는 18살짜리 간병 보조지만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해냈다. 의료진이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 거야. 너희들은 내 곁에 있었지만 실제로 날 살린 건 그 아이의 판단이었다. 회장의 말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 순간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화는 중환자실 밖까지 들렸고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그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곧 병원 전체에 회장의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소연이가 자신을 살렸다고 하셨대. 그날 밤 침묵이 생명을 구했다고 하시는구나. 이런 소문들이 번지면서 병원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정훈 전무와 다른 가족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동안 소연에 대한 분노와 불쾌감을 키워왔는데 갑자기 그 감정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께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셔서 판단이 흐리신 것 아닐까요? 이정훈 전무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회장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내 정신이 흐리다고 생각하느냐? 회장의 목소리에 위험이 실렸습니다. 내가 70년을 살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그렇게 흐려졌다고 보느냐? 그 아이는 생명을 구하는 순간에 가장 올바른 판단을 했다. 이것은 나이나 지위와 상관없는 일이다. 가족들은 회장의 단호한 말투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한편 소연은 복도에서 이런 소문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로 회장님께서 자신을 옹호해 주신다는 것이 꿈 같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일까? 회장님께서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신 걸까? 오후가 되자 회장은 병원 관계자들을 중환자실로 불렀습니다. 박철민 원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이 모였어요. 원장, 그 간호보조 학생에 대해 들었소? 회장의 첫마디에 원장은 긴장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그 학생이 요즘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알고 있소? 박철민 원장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실은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소. 하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나서겠소.
그 학생을 당장 내 앞으로 데려오시오. 원장은 급하게 소연을 찾으러 사람을 보냈어요. 소연이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회장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회장이 따뜻한 눈빛으로 소연을 바라봤어요. 고맙다, 아가야. 내가 날 살렸구나. 회장의 첫마디에 소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억압받고 비난받았던 마음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았어요. 소연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일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구나. 생명을 지킨 순간이었어. 그동안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권력 앞에서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회장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회장이 소연을 만난 지 이틀 후 병원에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태산그룹의 최대 투자자인 회장이 직접 요청한 회의였어요. 이사회실에는 병원의 주요 간부들과 태산그룹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소연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박철민 원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은 휠체어를 타고 참석한 회장에게 쏠려 있었어요. 회장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이 중요한 자리에 직접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이정훈 전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회복되신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발생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전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았다고 해도 간호보조가 투자자, 가족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다른 가족들도 이정훈 전무의 의견에 동조했어요. 맞습니다. 저 학생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행동했어요. 회장의 딸인 이미선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저 애는 하찮은 간호보조일 뿐이에요. 우리 가족에게 함부로 말할 권리가 어디 있나요? 가족들의 목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이사회실 안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어요. 그런데 회장의 표정은 점점 단호해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회장이 갑자기 휠체어의 팔걸이를 세게 쳤어요. 그만. 회장의 외침에 이사회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회장을 바라봤어요. 너희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너희들은 내 곁에 있었지만 날 살리지 못했다.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력했어요. 울고 소리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18살 아이는 단 한마디로 내 생명을 지켰다. 가족들은 회장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아버지, 하지만 이정훈 전무가 다시 말하려 했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정훈아, 너는 그동안 무엇을 배우고 살았느냐?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돈과 지위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 아이가 한 일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어디 있다는 말이냐? 이사회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소연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회장의 강력한 의지 앞에서 아무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측 인사들도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런 극적인 반전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내 삶을 맡길지 이제 분명해졌구나. 회장의 시선이 가족들을 차례로 훑었어요. 너희들은 내 자식이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방해만 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아이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 이정훈 전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평생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18살의 간호보조와 비교당하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아버지, 정말 그 학생이 저희보다 더 소중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지만 회장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소중함의 기준이 혈연관계나 사회적 지위라고 생각하느냐? 진정한 가치는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때 이사회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소연이 들어왔어요. 박철민 원장이 미리 부른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이사회실의 엄중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느끼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과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회장이 소연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자, 이리 와보렴. 소연은 떨리는 다리로 회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은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 다시 한번 말하겠다. 너희들은 내 곁에 있었지만 실제로 날 살린 건 이 아이의 용기와 지혜였다. 가족들은 아버지 앞에서 더 이상 항의할 수 없었어요. 특히 이정훈 전무는 굴욕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이런 식으로 비교당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회장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이 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직접 나서겠다. 소연은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제는 회장님이 직접 자신을 보호해주겠다고 하시다니요. 눈물이 고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소연의 작은 목소리가 이사회실에 울려 퍼졌어요. 회장은 소연의 겸손한 태도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바로 그거다. 자신의 할 일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용기를 갖는 것.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회장의 말에 이사회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나이와 지위를 떠나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사회에서의 극적인 순간이 지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병원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소연의 일상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소연이 태산그룹 장학재단의 정식 간호학과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추천한 덕분이었죠. 이제 소연은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병원에서의 소연의 지위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없었고 오히려 많은 직원들이 소연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날 밤에 영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여전히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환자들을 세심하게 돌보며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병원 로비에 특별한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작지만 의미 깊은 이 기념비에는 쉬생명을 지킨 침묵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회장이 직접 제안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기념비 제막식에는 병원 직원들과 환자, 보호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소연은 기념비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더 이상 작고 위축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념비는 단순히 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회장이 제막식에서 연설했어요. 지팡이의 의지에 서 있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이와 지위에 상관없이 옳은 일을 하는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때로는 큰 목소리보다 조용한 지혜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합니다. 소연은 회장의 말을 들으며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처음에는 두렵고 힘들었지만 결국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거든요. 무엇보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용기란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기념비 제막식이 끝난 후 회장은 소연과 함께 병원 정원을 걸었습니다. 봄꽃들이 활짝 피어 있는 아름다운 오후였어요. 소연아, 그날 밤을 다시 생각해봐도 후회되지 않느냐?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요, 전혀 후회되지 않아요. 만약 똑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면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회장은 소연의 대답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로 그런 마음가짐이 너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란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너는 나의 생명을 살렸고 동시에 내 가족에게 진짜 가치를 가르쳐줬다. 돈이 아닌 존중과 침묵의 힘 말이야.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태상그룹 가족들의 태도도 많이 변했어요. 특히 이정훈 전무는 그날 이사회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이후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소연에게 직접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구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소연은 그 사과를 받아들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병원 분위기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직급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의 이야기가 병원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었어요. 특히 젊은 직원들은 소연을 롤모델로 여기며 자신들도 언젠가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소연 자신도 많이 성장했어요. 예전처럼 모든 상황에서 위축되지 않고 필요할 때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겸손함과 따뜻함은 잃지 않았어요. 환자들을 대할 때는 예전과 같은 세심함과 배려를 보여주었고 동료들과도 조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은 다시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예전에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외로움을 달래던 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완전히 달랐어요.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소연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간호사가 되어서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꿈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가끔은 말보다 침묵이 더 큰 힘이 된다는 걸. 소연이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소연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그 순간 소연은 자신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실감했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숨어서 살고 싶어 하는 소녀가 아니라 필요할 때 용기를 내어 행동할 수 있는 당당한 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며칠 후 소연은 간호학과 동기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간호학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때로는 작은 판단 하나가 사람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어요. 소연의 말에 동기들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연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전설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소연은 정식 간호사가 되었고 여전히 그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회장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서 가끔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소연과 따뜻한 인사를 나눕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생명을 구하고 구원받은 특별한 인연이 있거든요. 그리고 병원 로비의 작은 기념비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